이번 영상은 11월 3일 개봉한 영화 이터널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입니다. 지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서 셀레스티얼에 대한 떡밥이 컬렉터가 살고 있었던 죽은 셀레스티얼 머리 모양의 행성과 파우스톤의 위력을 설명하려 컬렉터가 보여준 영상에서 나왔고, 스타로드, 피터 퀼이 고대 인류의 혼혈이라고 말하며 넌짓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 스타로드의 아버지인 에고가 이번 영화에서 나온 셀레스티얼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셀레스티얼의 씨앗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만 다른 점은 아리셈은 새로운 셀레스티얼을 태어나게 하고자 했고, 에고는 자신이 온 우주를 덮도록 만들고자 했다는 점이 다르네요. 아리셈을 포함한 이번 영화에 등장했던 셀레스티얼의 외형이 인간의 실루엣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뇌밖에 없는 에고랑 셀레스티얼이라도 다른 것 같네요. 타노스가 인구의 절반을 소멸시키면서 이머전스가 늦춰졌으나 컬크의 스냅으로 인한 인구 회복이 이번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우주의 시작과 이터널스, 데비안츠의 간략한 이야기가 자막으로 올라오는데요. 태초에 6개의 특이점이 있었다는 부분부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웡이 스타크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서 컬렉터의 설명처럼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언급이 간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스가르드나 와칸다의 전경신이나 샹치의 탈루 전경신 같은 MCU만의 풍경을 봤던 것이 좋아서 이번 영화에서 이터널스가 살던 올림피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MCU에서는 아예 없다는 설정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숨겨진 세계라는 컨셉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지구상에 존재했지만 그동안의 MCU에서 올림피아가 드러나지 않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어서였을까요? 그 외에도 없어진 설정으로 보이는 것은 크로와 테나의 연인관계, 이카리스의 코믹스 속 여러 이야기나 앞서 길가메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길가메시만의 스토리는 없어져 버린 듯 합니다. 매드 위리에 걸린 테나를 길가메시가 제압했을 때 에이젝은 그녀의 폭주를 막기 위해 기억을 지우려 하지만 기억이 없는 테나가 아니지 않나며 다른 이터널들이 막았고 테나도 거부하며 길가메시가 곁에 있기로 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선 기억이 없는 이터널이 없었지만 영화에선 일어나길 원치 않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기억이 없는 길가메시 또는 이카리스가 날뛰거나 방황하고 영화의 마지막에 킹고, 세르시, 파스토스의 기억을 보겠다며 아리셈이 데리고 간 곳은 아마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월드 포지일 텐데 그곳에서 기억을 찾아 되돌려주는 스토리를 이번 영화는 이터널스 종족의 존재 의미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주로 다뤄진 영화였습니다. 한 명 혹은 한 집단의 적과 대립하며 최종 보스와의 결전을 향해 가는 그런 형태의 스토리 전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데비안츠가 있었지만 과거 메소포타미아나 바빌론에서의 데비안츠와의 싸움이 그다지 힘겹게 느껴지지 않았고 데비안츠의 목적이나 동기가 불분명하다 보니 이터널스의 숙적이라기보단 소탕의 대상으로 느껴졌고 현대에 나타나 에이젝의 능력을 흡수하며 강해진 데비안츠가 위협적이긴 했지만 길가메시가 당하기 전 진짜 최종 보스는 티아무트의 탄생임이 밝혀져서 그 데비안츠가 강해졌어도 이터널스가 지구에 온 이유이자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계기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데비안츠가 최종 보스 역할을 하는 티아무트의 탄생을 돕는 쪽도 아니었고요. 코믹스 속 데비안츠와 이터널스의 긴 싸움을 그렇게 축소하고 영화에서 보여준 것은 이터널스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각자가 자유의사를 갖고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명의 발달이 많은 인류를 죽게 했고 그것에 파스토스가 죄책감을 느끼는 계기로서 히로시마의 장면을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소재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이 역사적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아닐 테고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영화에 넣어버리면 단순하게 일본이 핵무기의 피해자라고 하더라 라고 알게 되는 외국인들도 생길 테고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부끄러워 여기는 모습도 있는 반면 단순히 핵무기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도 꾸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처럼 핵폭발과 폐허의 모습만 삽입했다는 것은 마블이 가진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해외에서는 흑인인 성소수자를 전쟁 범죄자처럼 보이기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추후 DVD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올 때라도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며 갖게 된 저마다의 생각이 이터널스끼리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믹스 속에서는 이터널스의 임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지만 이터널들은 서로 죽고 죽이며 자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카리스만이 아리셈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였고, 스프라이트는 그저 곁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카리스와 함께했고, 킹고는 아리셈의 계획도 이해하고 인간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티아무트의 탄생을 돕지도 막지도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세르시를 제외한 나머지 이터널스는 티아무트의 탄생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으나 티아무트를 죽이는 것만큼은 반대했으나 길가메시가 테나에게 했던 한마디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rotect it. 라는 말로써 티아무트의 탄생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카리스는 세르시와 사랑에 빠지면서 인간들을 보기보단 인간을 바라보는 세르시만 보았고, 인간의 말을 배운 이유도 세르시와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다고 언급되었고요. 그래서 이카리스에겐 지구의 생명보다 셀레스티얼의 명령이 중요했고, 그게 자신의 존재 의미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를 죽게 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세르시만은 죽이지 못하죠. 그렇게 티아무트의 탄생이 저지당하고 그에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려던 아리셈으로부터 받았던 임무도 실패하고, 유대를 나눈 동료도 사랑을 나눈 연인도 헤아려 했던 자신만 남아있어 존재 의미에 대한 상실감과 다른 이터널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태양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으로 킹고, 세르시, 파스토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된 마카리와 드루이드, 테나, 지구로 돌아가려던 그들 앞에 팁과 타노스의 동생이자 영웅이라 소개되는 스타폭스가 나타납니다. 이로써 다음 영화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구에 남았던 이터널스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네요. 덤으로 보르미르에서 알게 된 타노스의 아버지 알라스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 등장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쿠키에서는 세르시의 연인으로 나왔던 데인 휘트먼이 정체불명의 검과 마주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검이 들어있던 상자에는 죽음이 나에 대한 보상이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검을 집으려 하지만 준비가 되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검은 에보니 블레이드라는 검으로 데인 휘트먼이라는 캐릭터가 코믹스 속에서 블랙 나이트라는 캐릭터로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소유자를 약간 눈 돌아가게 하는 무기라고 하는데요. 11호의 블랙팬서나 스파이더맨처럼 다른 영화에서 먼저 데뷔하는 캐릭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 나이트도 그렇지만 데인 휘트먼에게 속삭였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놀라웠는데요. 클로이 자오 감독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블레이드였다고 합니다. 이 데인 휘트먼의 블랙 나이트와 블레이드는 코믹스 속 영국의 MI13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 설정인데요. MCU 초반에는 쿠키 영상에 나온 떡밥이 다음 영화에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끝으로 마블은 이번 영화에서 이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이터널스로 셀레스티얼의 존재에 대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간 가지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아담 워록의 등장으로 셀레스티얼과 어떤 접점이 생길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점점 더 방대해지고 궁금해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